조선시대에도 민사소송이 당연히 있었습니다. 400여 년간 하나의 묘자리를 두고 분쟁을 이어간 두 가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고려시대의 재상이자 명장군이었던 윤관 장군의 묘가 사라지면서 시작됩니다. 그곳에는 다른 사람의 묘지가 이미 떡하니 버티고 있었습니다. 감정이 격해질 때는 상대 집안 묘비를 부수기도 했으며 해방 후에는 파묘를 시도하다 옥살이를 하는 사람까지 생겼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사를 교과서보다 재미있게, 드라마보다 깊이 있게 알려드리는 역사 스토리텔러 김재환입니다. 오늘은 조선판 파묘, 윤관 장군의 묘지에 얽힌 기묘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에도 민사소송이 많이 있죠. 조선시대에도 민사소송이 당연히 있었습니다. 이때는 명칭이 다른데요. 송사라고 불렀습니다. 조선의 3대 송사는 노비와 관련된 노비송과 토지와 관련된 전답송, 그리고 이 중 최다를 차지한 산송이 있었습니다. 투장은 남의 묘자리에 자신의 조상 무덤을 쓰는 것이고, 산송은 무덤과 관련된 모든 송사를 일컫는 말입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단어이지만 조선 중후기에 이르러서는 산송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산송이 사회 문제가 된 이후에는 효를 강조하는 성리학이 16세기 후반부터 조선의 통치 이념으로 확고히 자리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문중과 선산의 중요성이 점점 대두되며 풍수지리 사상까지 합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묘자리는 단순히 조상에 대한 효의 차원을 넘어 당대의 부귀 영화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에는 부작용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이런 생각은 계층을 가리지 않고 조선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노비들이 양반집 무덤을 밤에 몰래 파헤쳐 자신의 아버지 희신을 묻기도 했고, 권력은 가진 관리들은 더 높은 곳, 탐해서는 안 될 왕권까지 넘보며 왕실의 무덤까지 침범하게 됩니다. 산송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는지 역사 기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약용의 목민심서에 아래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묘지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송사가 이제 폐 속의 경지에 이르렀도다. 살인사건의 절반이 이에서 비롯된다. 혹시 영화 명당을 보신 분들 계십니까? 영화에서는 흥선대원군이 자신의 아버지 묘를 이장하기 위해 살림까지 모두 파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마련한 돈을 들고 절을 찾아갑니다. 주지스님, 여기 이 돈이면 충분하겠소? 흥선대원군은 이 절이 길지라는 풍수지리를 믿었고 전 재산을 베팅했습니다. 절의 소유권을 받은 그는 놀랍게도 절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리고 전소된 절터에 자신의 아버지 묘를 이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흥선대원군의 아들이 왕위에 오르게 되니 본전을 뽑고도 남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조선시대부터 21세기까지 무려 400여 년간 하나의 묘자리를 두고 분쟁을 이어간 두 가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고려시대의 재상이자 명장군이었던 윤관 장군의 묘가 사라지면서 시작됩니다. 윤관 장군은 여진정벌을 위해 별무관을 창설하고 동북구성을 개척한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인물이며 교과서에도 나와 우리에게도 매우 친숙한 이름입니다. 여기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윤관 장군급 인물의 묘지를 후손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조선시대 이전에는 처가살이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의 시간이 지나다 보니 조상의 묘를 관리하기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윤씨 집안에서는 윤관 장군의 묘의 위치를 아는 후손이 사라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윤씨 집안은 도대체 어떻게 600년이 지나서 조상의 묘를 찾겠다고 나선 것일까요? 힌트는 역시 책에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역사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동국여지 승담에서 한 문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윤관 장군의 묘는 경기도 파주 분수원 북쪽에 있다. 자, 이제 가문의 명을 받은 윤동규란 인물이 650년 전 사망한 자신의 조상 윤관 장군의 묘를 찾기 위해 파주로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몇 년의 세월 동안 온갖 개고생을 한 끝에 마침내 드디어 윤관 장군의 묘로 추정되는 장소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곳에는 다른 사람의 묘지가 이미 떡하니 버티고 있었습니다. 무덤의 주인은 조선시대 영의정을 지낸 심지원의 부친 묘였습니다.
윤동규는 포기하지 않고 주변을 샅샅이 살피다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합니다. 분명 심씨의 문중산이고 묘역인데 이상하게 이씨 무덤 하나가 떡하니 있는 것입니다. 그 묘의 묘비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설약장군 이호문 묘. 이 비석이 수상하다고 여긴 그는 마을로 내려가 묘지의 주인 손자인 이형진이라는 노인을 어렵게 찾아냅니다. 끈질기게 추궁한 끝에 이호문의 묘는 심씨 집안에서 자신들의 암장을 감추기 위해 세운 허묘라는 자백을 받아냅니다. 윤동규는 노인의 자백을 받은 즉시 산으로 올라 주변의 땅을 판 끝에 깨어진 윤관장구 묘의 비석을 발견합니다. 윤씨 가문은 부사직으로 재직 중이던 윤문교를 내세워 위의 내용이 포함된 상소를 당시 임금인 영조에게 올립니다. 그러나 당대의 명문가였던 심씨 집안에서도 윤씨 집안의 산송에 당연히 맞대응을 했습니다. 심씨 집안 입장에서도 억울하기 짝이 없는 산송입니다. 심지어는 1614년에 이 자리에 부친의 묘를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1658년 영의정에 오르자 당시 임금이었던 효종이 이 땅을 심씨 집안에 하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씨 집안에서는 윤중 모역을 본격적으로 조성하였던 것입니다. 심씨 집안 입장에서는 100년 넘게 자신의 집안 선산이었는데 650년이 지나 갑자기 윤씨 집안에서 윤관장군의 무덤이 있으니 무덤을 빼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당연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두 가문의 상소가 이어지자 영조가 두 집안의 대표를 불러 원만한 해결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두 집안은 임금 앞에서도 절대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영조는 완전히 대노합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어쩌자는 말인가? 윤관장군의 묘도 심씨 집안의 묘도 그대로 유지하고 이희문의 허묘만 파묘하도록 하라. 두 집안 모두 승복할 수 없는 판결이었지만 심씨 집안에선 왕묘이기 때문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윤씨 집안에서는 왕의 판결에 불복했고 이에 극대노한 영조는 윤씨 집안의 대표 윤희복에게 곤장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윤희복이 형 집행 도중 그만 사망하는 불상사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양 집안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두 집안의 원한과 감정의 골은 시간이 흐를수록 깊어져만 갔습니다. 두 산속 문제는 왕조의 몰락에도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제강점기에도 두 집안은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우는 진정서를 조선 총독부에 제출했고 감정이 격해질 때는 상대 집안 묘비를 부수기도 했으며 해방 후에는 파묘를 시도하다 옥살이를 하는 사람까지 생겼습니다. 이 그림을 잠깐 보실까요? 두 집안의 무덤의 위치가 보이실 겁니다. 윤관장군의 묘 바로 위쪽으로 불과 3m 떨어진 곳에 심씨 집안의 묘가 위치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윤씨 집안에서 명절이나 제삿날 절을 하러 옵니다. 바로 3m 위에 있는 심씨 집안 조상에게 절을 하게 되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윤씨 집안에서는 윤관장군의 묘역을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무려 10단에 이르는 담장을 쌓아 올립니다. 이렇게 되면 심씨 집안 조상의 묘가 완전히 가려지게 됩니다. 끝없는 싸움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006년 4월 두 집안이 마침내 극적인 합의에 이르게 됩니다. 결과가 저도 궁금한데요. 심씨 집안에서 자신들의 조상묘 19기를 이장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윤씨 집안에서는 심씨 집안 조상들의 새로운 묘자리를 위한 부지를 마련해 주는 선에서 극적인 합의에 도달합니다. 드디어 400년 넘게 이어진 산송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일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2007년 로이터 통신에도 보도되며 다시 한번 세계적인 화제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기묘한 한국사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송사에서 그치지 않고 파묘는 물론이고 방화의 연쇄살인으로까지 번지며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조선시대 또 다른 두 집안의 묘지 전쟁에 얽힌 기묘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교과서보다 재미있고 드라마보다 깊이 있는 역사 이야기를 현장에서 듣고 싶은 분들은 아래의 이메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